일단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건 첫 번째로 열등감 완전 해결했어요. 제가 아까 되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 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하면서 일단 열등감이라는 걸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사실 열등감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별로 안 부끄러워해요. 그냥 막 떠벌리고 다녀요. 나 가난하다고. 그럼 이 사람은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없겠죠. 근데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열등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알고 나서는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좀 활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에서 가난 열등감 이런 거 검색하시면 제가 가난 열등감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얻은 그 마음 공부로 얻은 변화는 자존감이 완전 회복됐어요. 제가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다고 했었잖아요. 항상 남이랑 비교하고 항상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자존감을 회복하다 못해 지금 자기 사랑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인생에서 한 절반 정도의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자존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 회복이 인생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오프라인 클래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빠르면 3월부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뤄질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마음의 문제인데, 자존감은 내 가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조건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나에 대한 가치,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존감은 회복돼요.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면 연예인들 진짜 겉으로 보기에 정말 화려하고 다 가진 것 같지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쉬운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돼요. 나의 가치에 대한 믿음, 확신. 그래서 어쨌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게 됐고요. 세 번째 변화는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완전 변했어요. 제가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염세주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됐고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사실 이 사고방식 자체도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카메라가 세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카메라를 고를지 선택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카메라로 세상을 볼지 긍정적인 카메라로 세상을 볼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카메라로 세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서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긍정적이라는 말이 막 무조건 밝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는 게 막 밝은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세상을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번째 변화는 감정에 매몰리지 않고 감정을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좀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특히 명상을 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게 된 거, 이것도 정말 삶에서 얻게 된 정말 중요한 그런 자산인 것 같습니다. 또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진짜 삶을 가볍게 살게 됐어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게 됐어요. 저는 원래 되게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것들 막 심각하게 다 받아들이고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막 애쓰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오기가 강했다고 했잖아요. 막 진짜 힘들게 막 애쓰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마음 공부하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는데 인생은 RPG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RPG 뭔지 아시나요?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구별에 와서 다양한 역할들, 내가 하고 싶은 역할들을 선택해서 그 역할들을 즐길 수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면 취준생 역할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10대면 10대이기 때문에, 20대면 20대이기 때문에, 30대면 3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즐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즐기는 거예요. 게임처럼. 내가 만약에 고시생이면 고시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즐기는 거죠. 그 역할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니까 되게 마음 편안하게 막 애쓰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처럼 살게 돼서 되게 이것도 제가 삶을 사는데 정말 얻게 된 큰 자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6번째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틀을 많이 깨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되게 최근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 작년부터 조금 저에 대한 틀을 많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런 나에 대한 틀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 틀도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 되게 낯가리는 사람인데 나 낯가리는 사람이야 라는 틀을 깨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도 막 많이 걸고 이렇게 해보니까 의외로 나는 낯을 안 가리는 사람인 거죠. 틀을 깨는 연습을 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나를 가둬놓던 틀을 자꾸 깨면서 다른 역할을 해볼 수 있고 좀 다른 사람이 돼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틀이 있다면 한번 깨고 다르게 한번 행동해보세요. 의외로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애니어그램 그 성격 유형 검사인데 1번부터 9번까지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를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이게 애니어그램이 사실 성격을 분류하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알게 됐는데 이 애니어그램이 성격 유형을 다 분류해가지고 내 성격을 파헤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애니어그램을 처음 창시한 구르지에프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이유는 이 나의 성격의 유형을 파악해서 내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 나가 어떤 고정관념 성격 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그걸 깨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격 유형 검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나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 그게 다 틀이거든요. 그 틀 안에 나를 가두지 말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깨는 게 오히려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사실 약간 틀린 거죠. 가면인 거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깨는 게 진정한 그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라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얻게 된 변화는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원래 되게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상처도 되게 많이 받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마음의 문을 닫는 게 버릇이 돼서 되게 닫힌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에 대한 틀을 이렇게 깨가면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게 원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면 이 사람 뭐지? 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되게 많이 열려서 친절도 감사하게 받고 나도 친절하게 많이 베풀고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명상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마음이 열린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명상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막 닫힌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되게 인색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누는 걸 진짜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어떤 생각이 강했냐면,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굴 도와줘?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좀 기부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장기기증 서약도 했어요. 사후 장기기증 서약. 그러니까 제가 죽고 나면 저희 뇌부터 제 모든 장기는 다 기증하기로 서약했거든요. 근데 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나서 되게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오랫동안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간이식 수술인데, 혈액형이 희귀해서 그걸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죽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장기를 다 내어주겠다라고 서약하고 나서 2달 정도? 3달 정도 뒤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그 희귀혈액형이라서 그 수술을 못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10년 이상, 한 15년? 17년 정도 아프셨거든요. 그 17년 시간 동안에 그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도 간이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아버지가 이제 알게 되시고,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간이식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머니가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된 것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나의 모든 것, 나의 장기를 먼저 누군가에게 나누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던 것도 어머니가 장기기증, 그러니까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어느 정도 일조하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대진님, 서약하신다고? 네, 장기기증 서약 동참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간이식이나 어떤 장기의 이상 때문에 그 기증을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다 버릴 건데 장기를 좋은 데 쓰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 장기기증 서약하시면 미리 해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